자, 인권 유린과 성매매, 살인, 혐오 범죄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이 제발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이번엔 17위를 공개합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아이, 반항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사람들에게 처벌을 예.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이번엔 16입니다. 비정한 부모의 끔찍한 거래.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린은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다행이다. 악마에게서 구해내야 할 소녀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먹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아,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아,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3위 공개합니다. 영혼을 훔친 거대 성추문 사건.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 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많은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인데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2위 공개합니다. 샌드위치 킬러의 동료 잔혹사.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네?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 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 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위 공개합니다. 악마가 된 여고생 공갈단.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사진 남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체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씨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씨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씨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씨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 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 공개다. 중국 친절한 이웃의 비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진짜 끔찍하네요.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네.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9위 공개합니다. 선행 천사의 두 얼굴.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의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광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 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미아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승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테러범.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했을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예.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복희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복희.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겔.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노린 혐오 범죄. 엽기 살인, 악마를 부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예.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응?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가족이기를 포기한 악마들 19, 16일을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미국 위스콘신주 7살 꼬마 에단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온몸이 꽁꽁 언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에 타박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대체 7살 꼬마 에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남매를 키우는 싱글맘 안드레아 에버렛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이 모습이 목격되자 아동보호국의 결정에 따라 엄마 안드레아는 아이들 임시 보호자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혹시 저희 아이들의 법정 후견인이 돼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순하고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런데 아이들을 이 집에 보낸 건 엄마 안드레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되레 더 학대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학대받던 아이들인데 왜? 아니 근데 왜 데려간 거야? 왜 학대를 해? 그러니까 왜 학대 데려가서 왜 학대해? 아이들은 매일 2시간 동안 무려 20kg의 통나무를 끌어야 했고요. 삼촌 데미안은 어린 조카들을 감싸 주긴커녕 감시와 폭력을 행했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4남매 중 7살인 에단을 한겨울 언 땅 속에 생매장하듯 파묻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30분이나 추위와 공포에 떨다 결국 정신을 잃고만 에단. 그제야 겁이 난 삼촌은 급히 아버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에단의 엄마 안드레아. 하지만 이미 아들은 체온이 23도까지 떨어진 상태. 그 뒤 결국 에단은 끝내 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할머니와 큰할아버지는 아동학대와 방관 혐의,
또 삼촌 데미안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7살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린 삼촌은 조카들 때문에 집이 어지럽히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다라며 인면수심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할 소리냐. 가족에게 포기한 악마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참교육의 실체? 러시아의 한 병원, 한 소녀를 진단하던 산부인과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 돼. 아, 산부인과 불안해. 왜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베로니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 정말. 그래서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베로니카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한 이들은 놀랍게도 친부모였습니다. 아니 왜 부모님이 애를 결국 강간과 소아성애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베로니카의 부모. 그런데 우린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교육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이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엄마. 그래서 아이가 크면 성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미리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왕이면 아버지와 첫 경험을 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정말 사이코예요? 그래서 엄마와 합의를 한 아빠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자기 친부모의 끔찍한 행각에 12살 어린 딸은 주변에 말도 못하고 홀로 끔찍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아 근데 저 딸은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치유하는 데만 몇십 년일 겁니다. 치유가 될까요? 몇십 년이라고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모는 딸 베로니카를 성폭행한 혐의가 입증돼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우리는 성폭행이 아니라 딸을 위한 성교육을 한 거다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포기한 악마들 19, 14위 공개해주세요. 관종 아빠의 욕심이 부른 참사. 2012년 5월 영국의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고 있던 필포트 부부는 화재 경보를 듣고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믹은 2층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6명의 자녀를 화마에 잃고 말았습니다. 6명 다? 저 예쁜 애들이? 한편 필포트 씨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보내온 위로의 꽃다발과 애도의 선물이 다 타버린 집 앞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화재 원인이 밝혀졌는데 발화점이 입구 복도였다고 하고요. 왜 그 외국 집들은 이제 문에 편지 넣을 수 있는 구멍 있잖아요. 누군가 집 밖에서 그 레터박스를 통해서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뭔가 원한이 있었나?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문에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못 치는 출입구에다 거 불을 아니에요? 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사고 18일 차에 뜻밖의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바로 사망한 6아이들의 부모인 필포트 부부와 부부의 친구 폴 모슬리. 부모.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5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And then there's a young lad called Daniel Stevenson who tried to get in the house the same as myself. And then, of course, there's the 4 firemen, the police, the ambulances, the doctors, the nurses, literally everybody who tried to help save our children, they couldn't. 근데 사실 아이를 6이나 잃었는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제정신일 수가 없는데.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 미심쩍음을 느낀 경찰들은 그들이 잠시 지내던 호텔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죠. Told them the truth about it. No. Why did the fire set so quick? They're not going to find no evidence.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필포트 부부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방화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 가족들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무려 17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으로 사고 3개월 전까지는 아내 메어리드와 남편의 여자친구 윌리스까지 함께 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 윌리스가 자신의 자녀 5명만 데리고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이들 아빠 믹은 자녀들이 떠났을 때 줄어들 보조금 생각에
전전긍긍하다가 친구 모슬리와 함께 방화를 계획합니다. 집에 불을 내고 아이들을 구해내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또 그 유명세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더 큰 집을 얻어내고 덤으로 여자친구 윌리스에게 방화범 누명까지 시우려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필포트 부부는 계획은 빗나갔지만 이 기회를 노려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 쇼까지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장례식 뒤에 남은 상금과 집 앞에 쌓인 선물을 처분해 돈으로 달라고 모금단체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네요. 어떻게 그렇죠. 자식들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부모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 평생 감옥에서 흘리길 바랍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3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13남매 가족 사진인데요. 화목해 보이는데요? 잘난해 보이 표정이 너무 다 밝네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남매들이 위험해요. 2018년 1월 한 소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집안,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2살 난 어린아기부터 20대로 보이는 이들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또 쇠사슬이 또 뭐야?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남매였고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아우야.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3명의 자녀들을 감금해 키웠는데요. 18년 동안? 네, 가둬두고 사육시킨 거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켜서 바닥은 온통 오물천지. 거기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남매는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이 지체된 상태. 제일 맞은 29세 딸의 체중은 불과 37kg으로 11세 평균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화목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은요. 네. 가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대가족이 TV에 출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 바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셀럽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복까지 맞춰서 행복한 대가족으로 포장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제대로 웃지 않으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웃어라. 그 추악한 진실은 감금된 13남매 중 한 딸이 겨우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부모는요, 고문, 학대, 방치, 폭행, 감금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한화로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됐고요. 뭐 절대 못 풀려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탈출해서 세상의 부모를 고발한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my heart, I feel like a big part of it. I'm so angry with her right now. It's hard for me to give her any excuse. 부디 그 죗값을 두고두고 평생 받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 전역을 감동케 한 가족 사진. 뭐야, 왜 이렇게 친명 사진이야?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요,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합성한 추모 사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2015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딸 메이 씨가 바나나를 먹다가 질식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진작가는 모녀의 추억 사진을 만들어줬죠. 저런 식으로. 이 모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6,000달러, 한화로 약 680만 원의 기부금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제발. 안 돼. 저도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한잔하지 말자.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에게
얼마 뒤 부검을 통해 2살 난 메이 씨가 숨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상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한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진이는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신의 딸 메이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는데요. 갑자기 딸이 숨지자 바나나 때문에 질식한 걸로 조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모금에까지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2016년 3월 이 2사람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기자님이 눈물이 좀 많으신데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영혼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사진에 있잖아요. 딸이 저 뒤에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1위 공개합니다. (2011년) 어느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저택. 10대 친구들끼리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친구를 부르는 17살 타일러, 그리고 친구가 침실에서 본 것은 붉은 피로 얼룩진 다리. 너 다쳤나? 뭔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엄마, 저 집에서 친구들하고 파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잖니. 그날은 가족들과 식사하자, 어? 그런데 말입니다. 타일러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파티에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한편 한창 일을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봤는데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그리고 이때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마저 망치로 마구 가격했습니다. 왜 그래? 순식간에 망치로 부모님 2분을 모두 살해한 타일러.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야. 이후에 친한 친구인 마크 맨델에게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천인공노할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친구, 이웃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타일러의 형, 라이언 헤들리. I guess what I want is for him to get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which I understand is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동생 타일러 헤들리는 201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1을 공개하겠습니다. 엄마에게 걸림돌이 된 자식. 2017년 5월의 어느 오후, 크로아티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폴라. 홀로 아들을 키우던 32살 여성 키아라 로닉 파식. 그녀는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살 난 아들 데니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아들 데니스. 왜 여기 당했어요? 어디 갔어? 실종됐나? 결국 키아라는 아들 데니스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엄마 키아라가 수상했습니다. 또 엄마야. 또야, 또 엄마야?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무려 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 더군다나 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압박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엄마 키아라. 사실 제가 죽이고 강에 버렸어요.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걸로도 모자라 차가운 강에 유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자백. 왜요? 왜?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어디 맡길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어이가. 여행 가려고. 그 계획에 아이는 성가신 걸림돌이었던 거죠. 시신을 차가운 강에 던지고는 정말 뻔뻔하게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버리는 시간이 6시간이었구만.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진 뒤 비정원 엄마 키아라는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악마라고. 이 악마는 반성은커녕 죽은 아들 때문에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휴가를 보내야겠네요. 아우, 또 일가족이야. 2018년 12월 31일 중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가족 살인사건. 중국 후난성 헝난현에 사는 51살의 목수 루오 수용. 그리고요, 15살의 아들 루오 치앙은 아픈 엄마와 누나를 잘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됐던 걸까요? 중학생이 된 뒤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반 친구의 돈을 훔쳐 아빠 루오 수용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아버지가 많이 또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지난해 말 아빠 루오 수용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나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아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 응? 그런데 아들 루오 치앙은 갑자기 20cm 크기의 망치를 들고 와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 저 망치가 그 목수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쓰던 그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네. 이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PC방 간 거 아니에요? 돈 뒤졌을 것 같아. 돈 뒤져서 PC방 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PC방에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열차 티켓을 끊어 도주까지 했는데 그러나 2019년 1월 2일 이틀 만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리고 공안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형법이 무서우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중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런데 루오 치앙은 만 13세,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루오 치앙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끊었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정말.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난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노모를 2번 죽인 페류나.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을. 새벽을 깨우는 노인의 비명에 마을 주민 낸시 오초아는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남성이 노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아니, 왜 그래?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폭행한 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죠. 혈압. 미치겠다 진짜. 수명 줄겠어 이거. 진짜 오늘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 지금. 41살 아들 페르난도 바르가스와 71세 엄마 칼로타 바르가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두 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무언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엄마 칼로타를 창밖으로 민 거였습니다. 엄마를 창밖으로 밀었다고요? 아들의 잔인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어 추락시킨 뒤 곧장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엄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행인이 그를 말렸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대답.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세요. 저럴 수가 있냐. 결국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잔혹한 발길질을 멈춘 아들. 그 뒤 어머니 칼로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창밖으로 밀친 페르난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녀가 했던 모든 말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늘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 엄마 칼로타의 아들 사랑은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충격과 슬픔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안타깝다. 참 이 마음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짓이었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죄는 절대 이해되지도 용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5일 공개합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주부 쿠시부는 남편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니 95. 이 소리에 잠이 깬 쿠시부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끼얹었습니다. 뭘 끼얹은 거예요? 괴한이 뿌린 액체는 바로 염산이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니. 그리고 염산을 직격타로 맞은 쿠시부는 2차례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부는 안면 화상을 크게 입으면서 얼굴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요. 왼쪽 눈은 실명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갔네요. 쿠시부에게 염산 테러를 한 괴한은 바로 그녀의 아빠 마니크였습니다. 아빠가 딸한테 염산을 뿌렸다고요?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갈 예정인 거죠? 오늘 왜 그런 진짜 거야? 말하기가 힘드네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불행하다 정말. 쿠시부의 아빠 마니크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켰고요.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팔아 넘기기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딸 쿠시부마저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겼는데요. 딸을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겼다고요? 그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을 치자 고작 16살이 된 딸을 약 65만 원의 빚 대신 팔아넘기면서 강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도 염산 테러까지 한 이유. 아빠 마니크가 자신에 이어서 16살 된 여동생마저 50대 남성에게 팔려고 하자 쿠시부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딸의 신고로 아빠 마니크는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뇌물로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막장이다, 막장.
한편 딸에게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한 아빠 마니크는 딸 쿠시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염산 테러를 실행한 거였죠. 아,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빠의 빚 대신 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염산 테러까지 당한 딸 쿠시부. 그 배신감을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까요? 가족에게 포기한 악마들 19, 4위 공개해주세요.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잘못된 남편. 이 제목들은요, 60대 여성 작가 낸시 크랜튼 브로피의 책 제목입니다. 특히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에서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2017년에 발표한 소설 잘못된 경찰관에서는 온종일 남편을 살인하는 꿈을 꾸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에세이 소재만 들으면 이 남편과 철천지 원수 같은 것 같은데요. 전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늘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소설가 낸시는 요리연구소의 수석 강사인 남편 다니엘 브로피와 27년 동안 행복한 부부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아니 소설의 내용과는 너무 또 딴판인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냥 계속 금슬 좋은 부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지 마. 그런데 그러지 마. 2018년 6월 낸시가 SNS를 통해 전한 비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편인 다니엘이 어제 아침에 살해당했어. 수업을 하러 요리학교에 간 남편 다니엘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학생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숨진 뒤였죠. 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런데 경찰은 아내 낸시의 이웃으로부터 의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낸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아내 낸시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 다니엘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아내 낸시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녀가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이유. 남편 다니엘이 사망하기 전에 낸시가 인터넷으로 총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낸시가 구입한 총과 남편 다니엘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9mm 구경으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소설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녀의 소설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이 책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꽤나 섬뜩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두 달은 걸려요. 그리고 또 칼은 사방에 피가 튀죠. 남편을 죽일 땐 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부탁해서는 안 돼요. 와, 이 남편을 죽이는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재 교도소에 있는 낸시는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소설과 남편의 운명이 닮아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인 걸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3위 공개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 2010년 7월 프랑스 북부 노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 온 한 남성. 그는 정원 관리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뭐야?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수상한 무언가. 다름 아닌 사람의 뼈.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유골의 형태가 아주 작은 아기였던 겁니다. 자, 아기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 정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그 집이 40대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후 딸 도미니크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가 살고 있는 현 자택에서 무려 6구의 신생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맙니다. 상습범이네. 엄마 갑자기 추워져. 결국 그녀는 정말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미니크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아이를 혼자 몰래 출산한 뒤 이 핏덩이의 신생아들을 유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 네가 인간이냐? 도미니크가 밝힌 범죄 동기는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병원에서 첫째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로부터 뚱뚱하다는 조롱을 받은 뒤 그때부터 병원 진료받는 것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마다 남편과 딸들에게 숨긴 채 혼자 비밀리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왔던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생명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끔찍한 일들이죠.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생아 살인 사건. 유럽 전역에서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기들을 유기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니. 라며 그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위 후보 전 기자 하나, 오 기자 하나죠? 네.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 모모 노인이 기억한 유일한 이름.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진짜 끝판왕들이네요. 와.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를 짚고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특종 기사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에요?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 딸의 이름인. 사연인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수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해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 프리한 19,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오늘 일단 19위 기사부터 너무 화가 나는데요. 화가 확 근데 이거는 정말 예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위라는 게 너무 두려운데. 두렵죠. 아이가. 화마를 불러온 모모. 2021년 8월 일본 교토의 한 마을에 화재가 발생.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기 산불이 있었잖아요. 아주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이 왜 났습니까?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마을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사건 발생 4달 만에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경찰에 진술한 방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뭐 한국인이 싫어서 불 질렀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한국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혐한 범죄죠. 혐한 범죄.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쇼고가 방화를 저지른 마을 교토의 우토로 지구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이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통안의 눈물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방화범 쇼고는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화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 예정이었던 제1조선인 역사 자료 50여 점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뭐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낸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살인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쇼고의 혐한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달 전에 발생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본부 건물 방화 사건, 나고야 한국학교 방화 사건. 이 사건들 역시 체포 전 쇼고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결국 쇼고는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종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뭐 테러를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모모에 묶인 여인의 인생. 이번엔 올해 겨울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피해자의 모습부터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무슨 상황이죠? 목이 묶여있죠, 쇠사슬에. 지금 뭐 묶어진 거예요? 목이 묶여있는 거예요, 개처럼. 근데 구조하신 분이 저거를 고발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예.
사람을 어떻게 사설로 저렇게 묶고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되죠. 것 같은데 겁에 질려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쑤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둥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둥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세 차례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8년부터 둥 씨 부자에게 팔려와 무려 8명의 자녀를 강제로 출산,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급기야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란 작자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둥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너무 상식 바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둥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팔아넘긴 비정한 남성.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 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이를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충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건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논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0위 공개합니다. 탐욕 때문에 모모와 계약한 살인자. 2020년 6월
영국 런던 킹스버리의 한 공원. 사이좋은 자매인 언니 비바 헨리와 동생 니콜 스몰만이 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매는 수십 차례나 흉기에 난자당해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한데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던 겁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범인은 다니엘 후세인. 그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매를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는 복권 당첨 때문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복권 당첨이랑 살인이랑 뭔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잔혹한 살인마 후세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 지옥의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복권 당첨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하나로 약 5,2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조건으로 오컬트 신앙의 악마인 루키포게의 르포 칼레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인의 방에서는 3장의 복권이 발견됐고요. 그는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탄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등 악마와 흑마법 등에 단단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마가 좋아하게끔 그렇죠. 잔인하게 죽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악마지 뭐. 아니, 사람 죽여서 자기가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로 서명한 악마와의 계약서에는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시면 6개월마다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저 피로 쓴 거 봐. 짜증나. 사인 바이 뭐야, 에휴. 근데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만약에 체포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6명씩 여성들이 살해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죽였겠죠. 네. 복권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복권이 안 된 게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후세인은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생면부지의 2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 본인 스스로가 악마가 된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9위를 공개합니다. SNS 중독자의 잔인한 모모. 2019년 7월 미국.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여기서 곧 죽을 예정이에요.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는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던 브랜든 앤드류 클라크가 방수포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클라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목을 자해, 그리고 자해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자해를 한 거잖아요. 네. 혹시 관종입니까? 목숨건 관종.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클라크. 그런데 경관님, 방수포 밑에 뭐가 있는데요? 그가 누워있던 방수포 아래에서 17세 소녀 비앙카 미셸 데빈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뭐예요, 이건 또? 왜?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클라크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데빈스와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 2달 후 뉴욕으로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요. 당시 이 데빈스를 짝사랑 중이던 클라크. 데빈스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분노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까지 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클라크가 데빈스를 살해했을 당시 이 클라크의 자진 신고 전화 외에도 경찰에 수많은 신고 전화가 쏟아집니다. 클라크라는 남자가 데빈스라는 여자를 죽일 것 같아요.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이것도 SNS로 뭐 했구나. 예고를 했던지 뭐 중계를 했던지 뭘 했네요. 사람들이 클라크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데빈스를 살해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글을 시작으로 데빈스의 시신 사진까지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미친이네, 저거. 저 칼 들고 있잖아요. 아임소리 비앙카래. 심지어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개의 SNS에 사진과 글을 공유했는데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클라크는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 하지만 미리 준비된 방수포나 흉기 등을 증거로 유죄가 인정,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거절하자 살해. 2021년 7월 파키스탄 전직 외교관의 딸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27세 여성 누르 무카담.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역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30세 남성 자히르 자페르를 만나러 나간 뒤 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페르, 우리 무카담이랑 아직 같이 있니? 널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안 돼.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무카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자페르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 아이고. 아니, 왜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그가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자페르는 무카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던 무카담은 그의 청혼을 거절. 그러자 자페르는 앙심을 품고 무카담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폭행,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절한 그래, 거예요. 거절을 잘했는데 잘한 거지. 문제는 정말 더 나쁜 놈이었던 거잖아요. 진짜. 자,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무카담은 살해당하기 직전 자페르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자페르 집에 근무하던 정원사와 경비원이 이를 방해, 도망치던 그녀를 다시 자페르에게 데려간 겁니다. 저건 뭐예요? 탈출을 시도한 무카담에게 더욱 분노한 자페르는 무카담을 잔인하게 참수. 단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페르는 무카담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저 정원사하고 경비원은 뭐는 아무리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한 사람의 생명에 걸린 걸? 그냥 공범이죠, 공범. 자,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주범 자페르뿐만 아니라 무카담의 도주를 막았던 정원사와 경비원. 거기에 자페르의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왜? 아들을 범죄자 만드는데 동조를 했다고? 자, 자페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무카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 증거 조작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보석금을 내밀며 석방을 요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 아이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자페르 측의 변호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페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자페르 집안 배경 때문에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자페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카담의 탈출을 막은 정원사와 경비원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네요.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부른 잔혹한 비극. 2020년 9월 중국 스촨성.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라무는 평소처럼 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괴한이 침입. 라무가 있는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습니다. 뭐야? 방송하고 있는데? 라이브 중에? 라이브 중이에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결국 라무는 탈출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시청자들이 신고. 얼마 뒤 구조대가 도착해 라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머머. 전신의 90%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도대체? 대충 예상이 되는 거는 저 인플루언서의 어떤 스토커. 진짜 그게 아니길 바라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는 뭐 사실. 아니면 라무에게 뭐 개인적 원한이 있었던. 아하. 자, 사건 발생 3개월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한은 바로 라무의 전 남편 탕루였습니다. 원차는 이혼을 한 뒤에 뭐 앙금이 남아서 복수를 한 걸까요? 또 라이브로 이렇게 행복하게 막 잘 사는 모습에 분노 범죄? 자,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2009년 탕루와 결혼한 라무는 결혼 직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요.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이혼해줘요. 폭력을 견디다 못한 라무는 이혼 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겨우 탕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탕루는 줄곧 라무를 찾아와 재결합을 강요. 또다시 폭력을 두드리며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라무가 끝까지 재결합을 거부하자 탕루는요. 다른 남자한테 웃어주지 말랬지. 다 죽여버리겠어. 인플루언서인 라무가 방송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소통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계획. 그렇게 라무를 사지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 소유를 하려고 한 거예요. 소유를. 사람으로 대하거나 여자로 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예쁜 인형을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딴 남자한테 웃는 꼴도 지금 못 참아주는 거야. 아니 그리고 라이브를 보는 사람을 다른 남자로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죠. 의처증을 넘어선 저건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안에 체포돼 법정에선 탕루의 주장. 전 아내에게 겁만 주려고 했다고요.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도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은 탕루. 하지만 재판부는 탕루가 범행 전 일부러 휘발성이 높은 고급 휘발유를 골라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 범죄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탕루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한 여성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끔찍한 범죄에 불과합니다. 모모의 잇따른 죽음. 2017년 7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던 로버트가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사망. 그는 위독한 중환자는 아니었지만 고령이었기에 당시 유족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병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 이들 역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1년 전 사망한 로버트와 같은 사인, 그리고 미국의 참전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전용사면 이제 고령이긴 할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7명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전용사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의문을 품은 병원이 감사를 요청. 조사 결과 참전용사들은 타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레타 메이스였습니다. 아유, 진짜 왜 그러냐?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될 뿐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 어떤 처방전도 없이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 무려 7명의 참전 용사를 강제로 안락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이라면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 게 본분인 사람인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살인범 메이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나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죠. 심지어 메이스는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 인터넷에 여성 연쇄 살인범을 검색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과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계획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본인의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범죄를 활용한 거니까. 죽일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너무 악랄하네요, 진짜. 더욱 충격적인 건 참전 용사를 살해한 메이스가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는 사실. 범행이 발각되자 메이스는 비겁하게도요.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오래 해서 우울증이 심해요. 좀 봐주세요. 군 복무로 각종 정신질환을 겪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 하지만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당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괴물입니다. 라며 단호히 판결. 희생자 수와 같은 7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을 마땅히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살해당한 두 아이, 범인은 모모. 2021년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40세의 일본인 여성 이노우에 유이가 다급히 경찰서에 달려왔는데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경찰서까지 찾아와요? 그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즉시 이노우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 이노우의 9살 딸 미아와 7살 아들 카이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에 의해 훼손, 잔혹하게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려서. 네. 그 사이에 아이가 살해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인 이노우였습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그래놓고 경찰이 뻔뻔하게 와서 다급한 척한 거야?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엄마 이노우의 차에서 선명한 핏자국과 흉기를 발견. 그 흉기는 고축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5cm가량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어우, 왜 저럴까? 자, 당시에 이노우에는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사건 전날 밤도 크게 다투어 남편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심신미약인 쪽도 연기하는가 보다.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귓속에 맴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에 경찰서에 찾아간 것도 그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믿냐? 아니 누가 저런 거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요 가르치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두 자녀의 시신에서 자신들을 해하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신의 상태는 더욱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아이들이 진짜로. 자, 이노우에는 끝까지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무혐의를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엄마, 그 어떤 죗값을 치르더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4위 공개합니다. 소름 돋는 모모의 미소. 자, 이번 특종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뭐 포토월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연예인 되는데 지를 카메라가 찍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설마?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의 남자는 2014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경찰에 체포된 32세 남성 다나카 카츠히코. 뭐야? 그는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옆집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11차례나 공격.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V 포즈를 취하는 등 뻔뻔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모두를 분노케 했죠. 아니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아니 만에 하나 진짜 그분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그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범행 당시 약물 중독 상태였던 그는 수사관에게 내가 찔렀어 라며 자랑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구속 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갈 때는 춤까지 추면서 등장. 시종일관 하이텐션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저 상황에서 춤이 나오냐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지. 나는 이 사람이 정신병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형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또 할 걸?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수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던 다나카. 심지어 그는 정신감정 당시 의사에게 정신 이상이라고 써. 당신의 조사에 모든 게 달려있어. 라며 심신미약을 악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 다나카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11번이나 찍은 건 살인 미수인데. 정말 이 무죄 주장도 황당하지만 2년 6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너무 짧은 거예요, 2년 6개월이.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범죄자로 추락한 모모. 2021년 5월 1일 푸에르토리코 산호세 인근의 호수에서 한 임산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FBI에 자수.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한 범인은 살해된 임산부 케이실라 로드리게스의 연인이죠.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연인을 살해한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살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범인은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국민 영웅이죠. 프로 전적 29전 27승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던 유명 프로 복서 펠릭스 베르데오였습니다. 와, 아이고야. 아, 왜 그런 거야, 왜? 뭐 때문에? 뭐라고 들어도 이해는 안 가겠지만 드러나 봅시다. 사실 펠릭스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사망한 케이실라와는 이 부적절한 내연 관계였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뭐? 내 애를 가졌다고? 설마 낳으려고? 내 커리어하고 가정을 망칠 셈이야? 케이실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내연 관계가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두려웠던 그는 급기야 공범과 함께 케이실라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펠릭스는 그녀를 차에 태워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투여하고서 철사로 팔과 다리를 결박,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케이실라를 차디찬 강물에 빠뜨려 살해했고요. 심지어 정말 잔인하게도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는 악랄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큰 악행으로 감추려한 펠릭스. 하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는 케이실라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CCTV, 전화 위치 추적, 목격자 진술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결국 자수를 했습니다. 야,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한 거네요. 진짜 돌머리다. 와,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살인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한 대라도 더 때려라, 한 대라도 덜 맞아라 그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마음은 뭐냐고. 펠릭스와 공범은 납치 및 살인,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분노할 일은 펠릭스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선 뻔뻔하게도 입장을 바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 그 재판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잔혹한 그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눈물을 보인 이유. 2021년 9월 중국 장시성. 무려 20여 년을 기다린 끝에 열린 재판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아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울까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라오룽즈. 그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파즈인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라오룽즈는 교직도 가정도 버리고 파즈인과 동거를 시작.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잔혹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돈 많은 놈으로 잘 물어야 돼. 역시 우린 환상의 커플이라고. 라오룽즈는 매춘부로 위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 그녀가 피해자를 유인하면 파즈잉이 살해와 돈을 빼앗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악랄하게도 고작 돈 때문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까지 살해, 심지어 3살짜리 아이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뭐야? 이 과정에서 라오룽즈는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방화를 제안하는 교활함까지 보였고요. 이 두 살인마는 1999년 파즈잉이 체포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7명을 연쇄 살인했는데요. 아니, 뭐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었다 하지 않았어? 선생님이었잖아. 아니 그러면 저 지금 아까 눈물을 흘리는 사진은 유가족? 지금에서야 이제 정의 구현이 되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좀 보일 수 있었던 건가요? 앞서 재판정에서 오열한 인물은 잔혹한 살인마 라오룽즈였습니다. 아까 운 건 뭐야, 그럼? 왜 울어? 연기한 거지.
파즈잉이 체포되자 라울 룽스는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겨가며 무려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신분 세탁하려고. 그게 됐구나. 하지만 2019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체포.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자신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파즈잉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않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기가 마치 피해자가 된 것 마냥 억울하다고 저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사람이 싫어진다. 그냥 반성은 전혀 없고. 반성은 없어. 억울한 것뿐이야 지금. 아니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협박한다면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그걸 막든지. 당연하지.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올해 1월 미국 뉴욕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줄리 디부오노와 머리사 우라로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서류 불법 위조, 그리고 불법 위조한 것의 정체는 백신 증명서였습니다. 엥? 이게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다 전염시키는 거지 뭐. 자기 몇 푼 벌자고 전 사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지난 1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약 80만 명, 그리고 일일 사망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고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당시 뉴욕에서는 음식점, 체육관, 극장, 카페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악용해서요. 2021년 11월부터 성인에게 약 25만 원, 어린이에게는 약 10만 원씩 받고 가짜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아니 같은 그 병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간호사분들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쨌든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척 위장하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건 이건 아닌 거죠. 아니죠. 경찰이 간호사 한 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려 현금 약 10억 7천만 원과 수익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했다. 조사 결과 두 간호사가 가짜 백신 증명서 발급으로 챙긴 부당 수익은 한화로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7천 명의 미접종자에게 가짜 백신 증명서를 내준 셈입니다. 미접종자 7,000명한테 저거를 나눠줬으면 그중에 또 감염을 시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반만 쳐도 3,500명인데. 그리고 그 패스로 받아서 들어간 곳에서는 또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그럼. 안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안심하죠. 다 QR하고 하니까. 전 세계 의료진의 얼굴이 먹칠을 한 겁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가짜 백신 증명서 연루자들은 최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범인들은 자신들이 평소 모범적인 경력을 쌓은 존경받는 간호사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될 근거도 애지간히 없었나 보네요. 지난 경력을 들먹일 정도면 뭐 자기가 뭐 자기를 존경해요? 뭐예요? 존경은 남한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왜 존경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나? 1997년 11월 콜롬비아 페레이라에서 시신 25구 발견. 1998년 2월 콜롬비아 제누아에서 시신 2구 발견. 불과 4개월 사이 잇따라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 수사 초기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요. 희생자 전원이 소년이라는 점, 시신에서 발견된 고문의 흔적, 그리고 유사한 살해 방식의 주목, 연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야. 아이들만 골라서 왜 이랬대. 근데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체포했어야 될 텐데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루이스 가라비토를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동안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 경찰의 추궁에 가라비토는 결국 자신이 지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인 애들은 훨씬 더 많어. 경찰이 못 찾은 거지.
아이고 잘났다 진짜. 가라비토는 지난 7년 동안 5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려 138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희생자는 자그마치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거는 학살 아니에요? 이거 왜 죽였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년들이?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라비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 하지만 학력도 변변치 않은 기술도 없었던 탓에 길거리 생활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라비토는 자신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는데 아저씨랑 놀러 갈래? 내가 용돈 벌게 해줄게. 이리 따라와봐. 빈민가의 소년들을 타겟으로 범해 배고픈 아이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선 소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비겁하다, 비겁해. 비겁하네요. 정말. 연약한 애들만 가. 근데 본인이 아무리 어리적 상처가 있다고 해도 저런 범죄는 절대 정당화되지 않아요. 가라비토의 끔찍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끔찍한 괴물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법원은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징역 185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신 위치 알려주면은 형량 줄여주는 겁니까? 피해 소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형량은 대폭 감형. 네? 2001년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라비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형을 1800년을 받은 거야? 수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연쇄 살인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